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3.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고 가는 수다 속에 피어나는 인사이트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법이다로 함께합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 제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얘기를 했는데 네. 어쨌든 원심이 12년이었는데 항소심이 20년이 선고된 거는 네. 좀 심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죠. 죄명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사실 1심에서 12년형 선고됐을 때 저는 그 피해자의 절규가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12년 후에 저는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가해자가 수감돼 있는 동안 내가 찾아가겠다, 나 복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그 같이 수감돼 있던 사람이 언론에 인터뷰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12년형도 뭐 보기에 따라서는 중형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요. 그 당시에 적용됐던 죄명은 살인 미수였습니다. 어떤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아예 얘기가 없었네요. 얘기가 없었죠. 그런데 항소심에 갔어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했냐? 이 남성이요. 일단 들어갈 때 이 여성을 따라서 갑니다. 오피스텔에 이렇게 위를 봐요. 그러면 CCTV가 CCTV를 있나? 보는 거죠. 그거를 또 담당 경찰이 묻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봤냐라고 했을 때 영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해요. 자기가 뭐 술에 취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뭐. 술을 취해서 왜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대단히 좀 계획적으로 보이는 장면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 CCTV를 확인한 후에 한 행동은요. 이 여성을 말 그대로 돌려차기로 가격한 거 아니겠습니까? 머리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본인이 확인했던 CCTV가 비추지 않은 사각지대로 데려갑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상하다고 본 거예요. 이 남성 성범죄 전력도 있는 데다가 어떤 동료들 그리고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이 유튜브 등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게 술집에 그 가드 같은 역할을 했을 때도 이런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여성들과 돈 들이지 않고 쉽게 관계를 할 수 있어서 내가 좋다, 이 직업이. 뭐 이런 얘기도 부적절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DNA 추가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항소심 단계에서. 이 여성, 피해 여성의 옷에서 이 남성의 DNA가 검출이 됐어요. 이게 신체 자체는 아니고 이 옷에 나왔었습니다. 이 청바지, 겉면 이런 여러 곳에. 이게 과연 성범죄의 의도가 없을 것인가. 판사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거 그냥 살인미수 아닌 것 같다. 강간 살인미수로 의율할 것을 권유를 합니다. 검사가 바꿨죠. 이건 강간살인미수입니다. 만약에 강간살인미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예비적으로 살인미수를 평가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되 1차적으로는 강간살인미수죄로 봐주십시오. 일반 살인미수랑 강간살인미수는 법적 평가가 너무나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살해한 건 너무나 나쁘지만 그걸 강간의 목적으로 살해하려고 했다라는 건요. 더 나쁘다는 거죠.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래서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했고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이건 강간살인미수다라고 하고 20년형을 선고를 했는데 검찰의 구형량은 35년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피해자는 또 한 번 절규하시더라고요. 누구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사실 법원도 안심할 수 없다 보니까 전자발찌 부착, 뭐 신상공개 여러 부가처분을 같이 함께 부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추진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공개를 할지 말지 결정을 맞습니다. 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살인범일 경우에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잔인한 맞아요. 수법으로 살해했을 경우에는 신상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이견들이 없으신데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강간 살인 미수이기는 하지만 죄질이 굉장히 나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신상 공개되는 부분에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후퇴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할까요? 맞습니다. 예. 이게 법에 공백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아마 이렇게 처음부터 강간살인 미수다라고 하면 수사 과정 중에 이 부분이 신상공개 대상일지 검토도 했을 것 같습니다. 신상공개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신상공개는 당연히 요건이 있는데요.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걸 그리고 그것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할 것. 그리고 청소년이 아니어야 됩니다. 공익적인 필요가 있고요. 이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당사자가 계속 부인을 했어요. 나는 성범죄의 의도가 없었다. 나 취해서, 나 평소에 정신과 약을 먹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뭔가 굉장히 고의성을 갖고 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럼 수사 과정 중에는 신상공개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1심 유죄가 나오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의 불안감이 계속 있는데 그 재판을 받는 절차 중에는 신상공개를 할 수 있느냐? 원천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수사기관의 손을 떠나서 법정 위에 올리잖아요. 그땐 신상 공개를 할 수가 없어요. 언제 할 수 있냐? 죄가 확정됐을 때,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기도 하고, 신상 공개가 경찰 단계에서 한번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법원에 왔을 때는 이게 유무죄를 가리는 판단을 하고 있는 와중에 신상 공개를 하진 않습니다. 이게 맞느냐라는 의문이 있었던 거죠. 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고, 그리고 피해자, 그리고 공익적인 필요성도 있었죠. 이게 성범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재판 내내 쟁점이 됐기 때문에 뭔가 목격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공익적인 제보를 받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길은 현행법에 따르면 재판 이후에는 신상공개 과정이 완전히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습니다. 다만 확정이 되면 신상공개 대상이 되는 건데, 네. 이 부분도요. 확정이란 표현은 뭐냐면 지금 어제 항소심 결과가 나온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상고를 했다. 네. 나 대법원 판단까지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라고 한다면요. 확정되지 않아요. 또 3심이 진행되는 거니까요. 뭐 최소한 2, 3개월은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확정되지 않는 동안은 법원도 신상공개 명령을 부과하긴 했지만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유로 신상공개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성 피해자의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공포에 떨고 있는 데다가 네. 이러한 문제들을 사실은 수사기관에서 밝혔다기보다는 본인의 노력으로 맞아요. 밝혔다는 입장이어서 그게 좀 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은 또 하나의 강력범죄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지금 굉장히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과외중개 앱으로 만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를 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해서 사회적 충격을 안겨주었던 정유정 사건인데요. 최근에 사이코패스 진단 결과 내용, 그다음에 특히나 머그샷 공개 논의 등과 관련돼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뜨거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정유정이 살인해보고 싶어서 그랬다. 이 얘기 때문에 다들 너무 놀랐는데 놀랐죠. 이게 살인 충동이랑 충동적 네. 살인이랑 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살인 충동은 방점이 충동에 있는 거죠. 네. 사람을 살해하고 싶다. 사람이 격분한다거나 누구에 대한 미움이 너무 커서 내가 정말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라는 충동은 내심의 의사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행동으로 이어지면 범죄가 되지만 이 내심의 의사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건 없죠. 그렇죠. 그리고 누구나 살다 보면 진짜 막 분노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나의 가족에 그럴 해를 수 있죠. 끼쳤다든가. 네. 그런데 충동적 살인은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살인을 하는데 충동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관계는 단절되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내 이 살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억제하지 못해서 아주 좀 방어하지 못하는 상태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거예요. 정유정 어떻게 했냐? 대단히 계획적으로 살인 계획을 수립합니다. 아는 사람이었느냐? 모르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뭐 신분을 탈취하려 했느냐, 뭔가 명문대생을 일부러 노린 게 아니냐라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안개 속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처음에는 말싸움하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이야기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떻게 살해했는지를 추궁하니까 그냥 대화를 이어가다가 방심한 틈을 타서 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려고 목적을 세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살인의 기회만 보고 있었던 거 맞습니다. 아닌가요? 목표가 살인이었던 거예요. 목표가 살인이었다. 목표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게 아니라 살인 자체가 목표였던 겁니다. 목적이었고요. 이해하기가 어렵죠.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네. 왜 이 젊은 여성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됐을까? 그래서 사이코패스 검사도 이야기가 나오고 평소에 성행이 어떠했는지, 어떤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었는지, 가족 간의 관계는 어떠했는지를 다 되짚어보고 있는 중인데 굉장히 돌출적인 사안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좀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평소에 범죄물 등의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보고 책도 그런 걸 도서관 가서 많이 빌려봤다는 게 언론의 보도였는데 이런 프로그램 요즘 굉장히 굉장히 많죠. 많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어떤 사람이 범행을 저지르는데 도움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원인 진단이 너무 간단한 것도 문제가 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너 어떻게 했니? 너 범행을 어떻게 계획하게 됐니?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추리물도 많이 책을 봤고요. 뭐 형사 그리고 범행과 관련한 여러 가지 수사물, 드라마, 영화를 봤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불특정 다수가 소비하는 매체인 거잖아요. 이 어떤 문화 콘텐츠이고 그것이 살인의 직접적인 동기가 됐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결론 내는 건 저는 이 사안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진단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 말을 했을 수는 있지만 네. 그게 진짜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그렇죠. 지나친 확대 해석이란 말씀이신 예, 거죠? 복합적인 원인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할 때도 항상 제작진 분들로부터 좀 지시를 받는 부분은 어떤 범행이 있었을 때, 극단적인 선택의 상황이 있었을 때 그걸 소개할 때 너무 상세하게 이야기하지 범행 수법에 말아달라고 대하여? 말씀을 주시죠. 왜냐하면 그게 모방으로 이어질 수는 있어서 그래 음. 보입니다. 그렇다면 정유정 이야기로 들어와서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했죠. 휴대전화를 봤을 때는 시신 없는 살인 이런 거를 범행으로부터 한 3개월 전부터 계속 검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무도 안 궁금한데. 그렇죠. 그런 걸 굉장히 탐닉해서 준비를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너 어디를 평소에 오갔니? 라고 하긴 했더니 그나마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라고 그 할아버지가 언론에 알리기도 했으니까요. 도서관 정도로 왔다 갔다 해서 도서관? 책을 뭘 빌려봤나 했더니 추리물들이 많았던 겁니다. 수사물. 그리고 요즘 OTT를 통해서 제공되는 것 중에는요. 그냥 가공의 시나리오에 기반한 게 아니라 실제 네, 그렇죠. 살인을 네. 이 모티브로 해서 그 상황을 거의 다큐멘터리식으로 아니면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극화하더라도 팩트에 기반해서 하는 경우가 있죠. 그거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했을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지만 그것만으로 저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아주 폭력적인 게임 때문에 폭력적이 됐다. 하나의 원인일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범죄, 강력범죄로 나아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른바 청년층의 뭐 실업 문제, 사회적 유대관계 문제 전반을 같이 헤아려 봐야 좀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네. 프로그램을 보면서 형사가 되겠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내가 이런 사람을 잡아야 되겠다. 네. 이 죄를 단죄하고 내가 사회에 어떤 선을 실현하는데 기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통상의 사람인 게 맞죠. 네. 같은 거를 보더라도 그것을 어디에 쓸 것인가는 칼을 어떤 방법으로 사용할 것인가와 유사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입장에서는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범행 수법을 너무 자세하게 묘사한다든지 네. 그걸 지나치게 미화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도나 방송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맞습니다. 하는 게 청소년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를 비롯해서 언론에 계신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진짜 충격적이었던 거는 네. CCTV 영상이었어요. 네.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자기 집으로 캐리어를 가지러 가는 사이에 이제 지금 이제 나오는 영상인데 마치 여행 가는 사람처럼 저 너무 경쾌하지 않습니까? 이게 발걸음이? 너무 충격을 주는 게 뭐냐면요. 이게 살인을 저지른 이후입니다. 지금 범죄물을 봐서 치밀하게 준비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보면 그렇게 치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준비 도로 가지러 가는 거 아니에요? 과정까지만 네. 치밀했습니다. 본인이 여고생인 것처럼 속이고 교복을 중고 사이트에서 사서 입고 갔죠. 저 학생이에요. 과외 받으러 왔습니다. 영어 가르쳐 주세요. 선생님 이랬던 거예요. 상당히 강교하죠. 치밀하게 준비했죠. 근데 그 이후는 상당히 허술해요. 왜냐하면 살인까지만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살인에 어떻게 보면 본인의 입장에서는 성공을 한 거죠. 그 뒤에 시신 수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유정이 어떡하냐? 본인 집으로 가는 겁니다. 집으로 가서 지금 보시는 이 여행 가방을 챙겨와요. 그리고 생활 잡화품에 들어가서 뭐 비닐, 장갑, 소독약 같은 걸 그때 구매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CCTV 영상, 가방을 챙겨서 범죄 현장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움을 주는 건 사람들이 이걸 보면 뭐라고 생각할게요? 살인을 저지른 직후의 모습이라고 상상하기는 상당히 여행 어렵고요. 가는 모습이잖아요. 그쵸. 저 정도면. 대학생이 여행 가는 것 같죠. 굉장히 경쾌하다고 볼 수도 있는 발걸음이죠. 그리고 살인 현장으로 복귀하는 모습치고는 죄의식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민하는 거나 이런 부분이 없어요. 오히려 이런 경쾌한 발걸음을 보고 본인의 어떤 숙제를 푼 느낌, 과제를 덜어낸 느낌마저 봤기 때문에 이거는 통상의 사람과는 다르다. 그리고 기본적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살인의 유형과도 상당한 뭐랄까요, 차이점, 차별점을 보여주는 게 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보여집니다. 변호사님 말씀처럼 네. 그래서 사이코패스 얘기가 나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사이코패스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네. 궁금해했었는데 검사를 했다면서요. 검사했죠. 점수가 적지 않은 것 같던데요. 적지 않게 나왔어요. 네. 이게 40점이 만점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25점만 넘더라도 이거는 반사회적인 성격이다라고 규정이 될 수 있는데 정유정 같은 경우에는
38점이 나왔어요. 사이코패스의 기준치라고 할 수 있는 건 넘어섰다고 볼 수 있죠. 서양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치가 더 낮습니다. 이게 무슨 사회문화적인 맥락을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강호순이랑 유사하다는 거예요. 점수가. 강호순은 정말 연쇄살인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차량에 탑승해 주겠다고 하고 예. 살인 그 자체를 어떻게 보면 즐겼다고도 볼 수 있는 인물이에요. 그런 인물과 점수가 동일하게 나온 겁니다. 유호철 유영철. 예, 유영철 같은 경우는 훨씬 높습니다. 38점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이코패스에서도 스펙트럼이 다양하긴 하지만 이 사이코패스 검사를 또 왜 하느냐? 수사 과정 중에는요, 이 사람의 범죄의 그 결과 그리고 거기에 이르게 된 경위가 중요하지만 그거 이후에 재판 과정에서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요, 어떤 이를테면 맥락이 있는 살인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오랜 기간 당했달지, 뭐 학대를 당했달지, 학대를 당했달지, 아니면 뭐 일시적인 싸움에 시비가 붙었지만 뭐 여러 가지 맥락이 있을 수는 있단 말이에요. 아, 이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살인에 이르렀습니다. 이를테면 스토리가 있는 거죠. 정유정은 없는 거예요. 살인 것 자체가 목표였지만.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느냐. 사회 복귀를 시켰을 때 정말 불특정 다수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반사회적인 이 성이 높다라는 거는요, 사실 어떤 환경 속에서 특정한 공간 속에서 살인을 저지른 게 아니에요. 언제든 살인을 저지를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추가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 가방이 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신이 다 훼손한 이후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비닐 봉지에 해서 투기를 했고요. 이 가방도 허술하다는 이야기 나오는 게 이 가방을 갖고 본인이 평소에 산행을 하고 산책을 가던 산으로 가달라고 택시기사분한테 이야기를 했죠. 택시기사분이 왜 여행 가는 탑승객이 이 승차를 하면 있잖아요. 그러면 내려주시잖아요. 네. 짐을. 내려줄 때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가방이 피투성이었다라는 겁니다. 희한한 건 그 가방을 옮겨준 택시기사분은 트라우마에 시달리는데 네. 정유정은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잔다면서요. 그렇죠. 택시기사분은 최근에 기사를 보면요. 자신의 손에 묻은 피를 보고 이거 심상치 않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업무에는 복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정유정은 지금 구치소에 있죠. 예. 그런 부분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언론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생활하고 평온한 일상을 어떻게 보면 수감은 돼 있지만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반사회성이 상당히 결여된 사람, 타인과의 공감 능력이 결여돼 있는 것부터가 상당한 큰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살인을 해도 무감한 거예요. 피해자의 어떤 아픔에, 유족의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거죠. 정유정 같은 경우에 검찰이 송치될 때 언론 포토라인에 섰죠. 그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떠냐? 어떤 심경이냐? 유가족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은 하지만 그 말이 굉장히 차갑고 냉담하고 정말 반성을 하는 목소리인가? 이를테면 떨림이 있다거나 뭐 이런 부분이 전혀 감지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이코패스 점수가 높게 나왔다는 건 법원 단계에서 사회적 격리 필요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상 공개 결정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졌는데 변호사님 이상하던데요. 그 신상 공개 결정이 되고 난 사진이랑요. 실제로 고등학교 때 사진이랑 맞아요. 뭐 같은 사람인지 잘 모르겠던데 그러면 신상 공개를 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신상 공개 무용론이 나오는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른바 머그샷이란 건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 수사기관의 인신이 딱 확보돼서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면, 측면, 옆면 이렇게. 키까지 알 수 있도록 그 키 그래서 부분, 거기서 네, 찍는 거군요. 그거를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상 공개 제도가 수사 과정 중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력범죄여야 됩니다. 저질렀을 가능성이 실제로 증거나 자백 등으로 매우 높아야 돼요. 그리고 공익적 목적이 있어야 되는 요건을 충족하면 지금도 신상 공개를 하고 있는데 네. 신상 공개를 뭘로 하느냐? 현재 모습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피의자가 제공한 사진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럼 증명사진이거나? 증명사진이죠. 그래서 신당역 살인사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인물이었죠. 본인이 아마 입사 사진으로 썼던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호감형이다. 이런 어떤 댓글들도 그 당시에 사진이 공개됐을 때 많이 있었거든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실제로 범행 당시의 모습은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N번방 사건의 조주빈 같은 경우에는요, 신상 공개 대상자로 됐을 때 공개된 사진이 교복을 입은 사진이었어요. 현재의 모습과는 상당한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죠. 네. 최근에는 본인의 지금 모습 그대로를 공개해도 된다라고 한 피의자는 언론에 나온 사건 중에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이 N번방 사건에 파생됐던 사건 중에 한 가해자였는데요. 그러면 이게 공익적인 목표라는 거는 일단 이 사람이 누군지를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서 제보를 받을 수도 있고 사건과 그렇죠. 관련해서 뭔가 도움되는 정보를 획득할 수도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이렇게 다르면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예를 라는. 들어서 뭐 정유정의 경우를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추가 범행을 저질렀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면 특히나 사이코패스 점수가 높고 전과가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모르는 범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대로 된 얼굴을 공개를 해야 그 사람이 어디선가 저질렀을지도 모르는 범죄도 찾아낼 수 있는데 뭐 이런 식이면 뭐 같은 사람인지도 모르는지 공개하면 뭐 하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반대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들어보면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게 맞다면 공개를 그 얼굴을 하는 게 맞지만 무죄 추정의 네. 원칙이 있으니까 혹은 잘 그 일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누명을 썼을 수도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경우에 신상 공개 결정을 성급하게 해버렸다가 네. 그 사람이 인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맞습니다.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은 머그샷을 공개를 하자라고 얘기를 한다면서요. 예, 뭐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을 그대로 공개할 수 없다면 맞습니다. 오히려 정말 누명을 썼을 수도 있고 죄를 안 저지르지 않았는지 신상 공개 대상자에 오를 수 있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혹여나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신상 공개 대상의 요건 중에 하나는 그 죄를 저질렀을 매우 높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매우 높은 가능성. 그래서 신상 공개를 이미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도가 어느 정도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누범을 썼을 가능성, 실제로 그 죄를 저질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면 신상 공개 자체를 하지 말아야죠. 그 그렇죠. 논리대로라면. 예. 이미 신상 공개는 하면서 신상 공개를 했을 때 현재의 모습을 제대로 담아내고 있지 못하다면 네. 그거는 저는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죄 추정 원칙 분명히 중요하죠. 그러나 무죄 추정 원칙에도 불구하고 신상 공개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신상 공개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는 거의 없어요. 지금은. 아. 다만 머그샷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신상 공개를 이미 하고 있고 거기에 찬성해서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다면 최소한 그 절차 안에서 지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는 거 아니겠냐는 목소리가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는 예. 말씀이네요. 아까 이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한 유튜버가 사적으로 그 사람의 네. 신상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네. 키, 나이부터 인적 사항을. 근데 본인은 이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이제 그 일을 했고 만약에 그 피의자가 출소를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보복할 수도 있잖아요. 그 가능성도 본인이 인지하고 있다고 네. 설명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적으로 공개를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이제 그 김성훈 기자랑도 사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성범죄자 이렇게 팜플렛이 알림이. 오잖아요. 네. 알림이가. 그러니까 집에 아이가 있는 집의 경우에는 그런 게 맞습니다. 너무 유심하게 들여다보게 되니까 이런 경우는 공개적으로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죠. 사실 사적 제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안 되죠. N번방 사건, 뭐 성범죄자 할 때도 이거 너무 법이 무르다. 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몇백 년형 이러고 소지만 해도 지금은 우리나라도 법이 바뀌었지만 네. 소지만 했을 때는 처벌할 수가 없었거든요. 네. 우리가 사적으로 단죄하겠다. 예. 단순히 그 텔레그램 방의 관련자였다라고 해서 죄를 면하는 게 말이 되냐 해서 사이트를 운영했던 적이 있죠. 네. 폐쇄 조치 당했었습니다. 이게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요. 또 결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1심에서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진 거예요. 법원이 무죄를 선고를 했었습니다. 이건 공익적인 차원이 너무 크다.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죽습니다. 예, 이건 생활비예요. 아이의 어떤 복리에 직결되는 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법원의 고민이 있었던 거죠. 항소심 같지만 유죄에 나왔습니다.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적으로. 그럼 다시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돌아오면요. 이 탐정사무소를 운영한다는 유튜버 상당히 상세하게 공개를 했죠. 이 가해자의 인스타 계정 공개했고 얼굴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알렸습니다. 평소에 어떤 말을 했는지 또 주변 사람들까지 출연을 했는데 이 부분이 현행법상은 명예훼손이 당연히 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공익적인 차원에서 또 도움이 되는 제보 성격이 있었던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 여자친구, 본인 여자친구 집으로 도주를 했거든요. 굉장히 상세하게 그 당시 상황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그 술집에서 일했을 때 평소에 이런 성행을 보이고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건 참작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항소심 재판부도요. 20년형을 선고할 때 검색했다는 내역, 뭐 강간 미수, 강간 이런 걸 본인이 검색을 했거든요. 이거는 본인의 강간에까지 이르렀다고는 인정을 하지 못했지만 범행 수법을 나타내준다고 판시를 했어요. 본인이 성적인 의도로 이 대상자에게 다가가지 않았다면 강간이라는 거는 검색하지 않습니다.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자친구의 진술이 상당히 또 구체적이기도 해요. 공익에 증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피해자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 어떤 성적 접촉이 어느 정도 수위가 있었는지 검사를 했는데 이 진례 검사했을 때는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신체 부위를 이용한 어떤 강간 이야기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진술을 또 해당 사이트에서 하기도 했어요. 주변인들이.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사실 수사 초기에 알려졌다면 그렇죠. 그리고 이게 현행법으로는 안 되지만 수사기관에 뭔가 제보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면 그러게요. 그런 게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일단 결론은 사적 제재는 본인이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범죄로 판단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가장 이슈 중에 하나는 정유정 사진의 포토샵입니다. 누리꾼들이 포토샵으로 정유정의 얼굴에다가 유행하는 스타일의 화장을 시키고 우울한 표정을 웃는 표정으로 바꾸고 안경을 벗기고 이렇게 하면서 범죄자의 사진을 가지고 바꾸는, 변형하는 행위를 하는 건데요. 변호사님, 사실 저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왜 하는지 좀 짚히는 구석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누리꾼들이 그런 제 걸 생각에는 하시는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이 정유정의 신상 공개 당시에 공개됐던 사진과 이 동창생들의 또 증언이 막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때 동창생들이 이 언론사에 이게 정유정의 졸업사진이에요라고 준 사진이 상당히 달라요. 다른 사람 같다니까요? 다른 사람 같아요. 그러면 정유정이 만약에 사회 복귀하고 막 그런다면 여러 버전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화장을 한 얼굴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안경을 벗은 얼굴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신상공개 제도로는 진짜 지금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니 공개된 사진의 여러 버전을 우리가 한번 포토샵으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취지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한 호기심 차원일 수도 있겠지만 이 어떤 제도의 허점을 이런 현상으로 보여주는 거죠. 짚어보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상에는 화장을 한 버전, 살이 좀 빠진 버전, 안경을 벗은 버전, 뭐 머리 스타일을 좀 달리한, 왜냐면 못 알아볼 수 있거든요.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요, 경찰도 여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공범이 있지 않을까? 이게 여자 혼자 한 살인이 맞아? 살인 충동으로 이런 결과를 내는 게 맞아? 그리고 시신을 훼손한 정도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이게 공범이 있는 거 아니야? 본인이 또 수사에 혼란을 주려고 처음에는 누가 시켜서 그랬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정유정이 만약에 그 택시 기사분의 기지로 조기에 긴급 체포가 되지 않았다면 이 살인 충동 일시에 한 번 살인했다고 제어된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 재범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러면 여러 버전의 얼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이 여러 네티즌들이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요, 이 문제를 간단하게 간단하게가 아니라 좀 더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될 때 모자 못 쓰게 하고 마스크 못 쓰게 하면 안 돼요? 그럴 필요가 있는데 그게 현행법에 허용이 되지 않는 거죠. 마스크를 강제로 벗길 수 없습니다. 모자도 본인이 쓰겠다라고 하면 그거를 벗으라고 강요할 수 없는 겁니다. 신상을 공개하게 결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야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쓰는 게 본인의 자유이지만 이 경우에는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경찰에서 검찰로 가는 동안은 어쨌든 수사관들이 보호를 해주잖아요. 인신을. 그렇죠. 그런 경우면 최소한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를 쓰면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머그샷 공개하지 말고
그냥 그걸 공개하는 걸로 맞습니다.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피해자 신상 공개와 관련한 개정안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여러 개가 있어요. 예,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신상 공개를 할 때 아예 수사 과정 그리고 최근 30일 이내에 촬영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자. 예. 국민의힘의 박형수, 송원석 그리고 네. 민주당의 안규백, 김용민 의원 등이 낸 안이고요. 저게 맞습니다. 최근 30일 내내. 네. 예. 그리고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앵커님 짚어주신 대로 아니 왜 모자를 못 벗겨? 왜 마스크를 본인이 쓰겠다고 하면 그걸 손 놓고 있어야 되는 거야? 신상 공개 시에는 얼굴을 가리지 않도록 하는 방식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 내놓은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개명 신청을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는 거예요. 신상 신상 공개할 때 이름이 나오잖아요. 나이랑 이름. 그러면 네. 민주당 이모선 의원 안 같은 경우에는 신상 공개 대상이면서 확정 판결까지 받아서 유죄로 딱 인정이 마침표가 되면? 찍혔다. 개명을 아예 못하도록 하자. 허용을 안 해주는 거예요, 재판부에서. 예, 그런 안도 나와 있고요. 특히 아동학대에 대한 공분 너무 크니까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도 지금은 신상공개 대상에선 빠져 있는데 신상공개 대상으로 넣어야 된다라는 여러 안들이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이긴 한데 이게 속도를 빨리 내거나 많이 내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게 이런 거예요. 이 의도를 가진 한 나쁜 개인의 사건이 공개가 됐을 때는 와르르 하다가 그런데 또 비난 여론이 너무 커지면 막 급하게 만들어요. 논의 안 맞아요. 되고 저렇게 그냥 그대로 맞습니다. 발의된 상태로 있다가 네. 그러다 보니까 허점이 생겨서 사실은 이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취지가 있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의 아주 일탈적인 행위만 가지고 말하자면 맞아요. 법을 만드는 거 그거 괜찮은 건가? 그래서 이를테면 뭐 윤창호법, 네. 민식이법 그리고 최진실법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겁니다. 어떤 특정인의 이름을 거명하는 게 또 남은 분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요. 네. 너무 급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어떤 사고가 나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회적 공분 그리고 여론이 무르익었을 때 급하게 법안을 냈을 때 위헌 판단을 받기도 했던 거죠. 이를테면 윤창호법 같은 경우는 2번이나 이게 음주 측정 거부 그리고 음주 운전과 관련해서 시기적인 어떤 그 간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너무 하한선을 높이 책정한 거는 헌법에 반한다라고 헌법재판소가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원인 진단을 철저하게 해야지. 이를테면 정유정법 지금 뭐 학원법을 좀 개정해야 된다라는 이 목소리가 나옵니다. 학원법은 2가지의 교습 형태를 인정하는 거야. 학원 아니면 집. 가해는 집에서 받잖아요. 그럼 어디든 한 군데는 노출될 수밖에 없잖아요. 앱에서. 그렇죠. 집에서 하면은 그 학생 집으로 가거나 교사 집으로 가는 건데요. 네. 작년 12월에도요. 징역 6년, 7년을 맞은 남성이 있는데 본인이 고등학생인 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20대 대학생을 본인이 집으로 불러서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맞아? 학원법에서 집에서 하도록 했는데 이거 너무 범죄의 사각지대가 되는 거 그렇죠. 아니야? 공개가 되니까. 그런데 너무 급하게 또 이 법을 그러면 뭐 카페에서도 하게 한다, 공개 도서관에서도 하게 한다라고 급하게 만들었을 때 또 놓치고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차근차근 대응하는 게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법조인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국회에. 그러니까 헌법소원 가가지고 위헌 판정 나오는 그런 법을 만들면 안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최소한. 맞습니다. 그분들 전문가니까. 네.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좀 심각한데요. 예. 오늘 뉴스는 법이다. 장유미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